계산 문제의 첫 번째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은 항상 유가증권 종류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냥 하는 말로 전산회계 1급, FAT 1급은 유가증권의 종류가 뭔지 볼 필요가 없어요. 단기매매 증권이에요. 그런데 TAT 2급, 전산세무 2급은 이제 2대 1의 확률로 3분의 1이 이제 세 번 중에 한 번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인지 매도 가능 증권인지 또 꼭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백세 제약에 대해서 우리 2018년도에 샀네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우리는 그냥 전기말 우리가 평가한 이 금액하고 단기말하고 얘 둘이 차이만 조정하면 되겠죠. 그죠? 항상 단기 매매 증권은 이게 편한 거잖아. 마지막 평가했을 때하고 올해 이전에 샀으면. 그리고 청솔건설권은 올해 취득한 거하고 이 금액 차인데 문제 보니까 종목별로 결산 정리 분계를 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백세제약권은 금액이 150만 원 증가했고 청솔건설권은 20만 원 내렸네요. 만약에 종목별로 하란 말 없으면 두 개 순액으로 그냥 한 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평가는 관습적으로 이동평균법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순액으로 합쳐버릴 거고 지금 얘는 각자 해라 했으니까 각자. 자,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우린 150만 원 올랐으니까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150만 원 높여주고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150만 원. 다음 20만 원 내린 거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20만 원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이다. 다음 두 번째 재고자산 감모 손실 및 평가 손실이 있는데 상품은 20개 모질하고 제품은 10개가 모질하네요. 상품 수량 부족 20개는 영업부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며 제품 수량 부족 10개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이다. 재고자산 수량 부족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그럼 얘는 지금 상품 20개가 2만원짜리면 40만원이죠. 40만원은 상품 없애고 그리고 타계정 대책 복리후생비 영업부 지원 직원급 800번 되고 제품은 10개 4만원짜리니까 40만원이 제품 없어지고 타계정 대책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죠. 비정상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라고 한 거니까 나머지 계산자료 입력 가서 기말 재고 입력하라는 말은 없죠. 그럼 이 분계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상품은 대변의 상품 우리 20개 2만원짜리니까 40만원이고 차변에 800번대 복리후생비 40만원이고 다음 또 40만원이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40만원이고 됐나요? 자, 만약에 결산자료 입력하라 그러면 상품은 얼마라고 써야 되죠? 아는데 숫자가 커서 말 못하고 있는 거였죠? 우리 960만 원이죠? 얘 2만 원짜리 480개. 그죠? 그럼 얘는 저도 사실 옆에 왼손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1160만 원 얘 계산한 거. 그죠? 실제 항상 감모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평가 손실일 때는 차감 계정 두니까 그때는 장부 가액 쓰는 거였고 감모 손실은 실제 재고액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원천징수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이번에 급여 명세서가 먼저다. 그죠? 특이하네. 그 다음번에 분명히 근로소득인데 좀 특이하게 이렇게 집어넣 일용직 뭐 이런 거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정승철의 3월분 급여인데 상여 직책수당 식대 직무발면보상금 9개 근로 일단 비과세 가능한 게 2개가 보이네, 3개가 보이네요. 그럼 수당 등록에서 직책수당은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직책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 얘는 그냥 과세인 거고, 다음 우리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중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럼 밥 제공 안 하니까 비과세라는 거고. 다음 직무발면 보상금은 회사에서는 기계장치 성능 개선 관련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 따라 책정된 사원에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얘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죠. 비과세로 만들 거고, 국외 근로수당도 해외 지사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다. 그럼 얘도 국외 근로 해외 지사 파견되어 있으니까 M01번 우리 100만 원짜리 비과세 할 거고,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10일이며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당사는 월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이다.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하시오. 정승철 3월분 급여 자료 입력하는데 급상료로 3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사원 등록 확인하라는 말이 없죠. 그죠? 자, 얘 보면 사원 등록 그냥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셔도 돼요. 얘 해놓으면 알아서 100만 원짜리 이렇게 넣어두죠. 만약에 사원 등록 하라고 말이 나오면 이것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없으니까 자기들이 해놓은 거야. 해놓은 거니까 우리는 바로 그냥 급여 자료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럼 수당공제 등록 가서 자, 먼저 직책수당 과세고, 다음 식대 비과세고, 다음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고, 다음 국외 근로 비과세. 국외 근로에 제가 M01이라고 표현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만 원, 300만 원. 얘는 우리는 M01번. 자, 이렇게 하고 더 이상 특이한 거 없죠? 자, 확인 누르고 이제 급여는 3월분 급여고 자, 이번 급상여에 다음 연도 다음 달 10일 4월 10일 날 정승철 씨 210만 원, 50만 원, 20만 원, 15만 원, 200만 원, 50만 원. 자, 나머지 특이한 점은 없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얘 10만 원 전부 다 5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200만 원, 국외 근로 100만 원까지니까 50해서 260이 비과세로 잡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귀속은 3월달 급여를 우리는 4월 10일 날 지급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불러와지고 저장하시면 끝. 자, 다음
일용직 사원의 원천직수. 거의 뭐 예상이 많이 안 벗어나요, 얘네들은. 자, 이제 김춘삼 씨의 입사는 9월 8일, 급여는 68만 원, 17만 원씩 4일간 한 거네요. 8, 9, 11, 12. 자, 자료 1, 2는 일용직 사원의 관련 정보 및 급여 지급 내역.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만 징수하기로 한다. 지시된 사항 이외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사원 등록을 하시오. 사원 코드 100번으로 등록하고 우편번호 입력 생략.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고 9월 기속분 지급 9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먼저 일용직 사원 등록으로 가서 자, 여기에 국민연금 신경 쓰지 말고 자, 직원 먼저 1000번, 사원은 김춘삼 770521-122-9103. 자, 이 사람이 입사는 2020년 9월 8일이고 그만둔 건 아니고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하라 그랬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52 도곡동. 또 더 정보가 방금 순간 이름을 한문을 봤어요. 이 사람 이름 한문이 이렇게 쓰는 사람 잘 없는데 그죠? 이렇게 쓰는 웃겨가지고. 왜냐면 제 아는 형이 석동이 형이 있는데 정말 돌석자에 동역동자 쓰는 형이 있어요. 참 부모님 뭐라 할 수는 없는데 형 볼 때마다 안 돼 보이더라고. 어디 가서 한문을 이름을 못 써. 동쪽의 돌이에요. 그 형님은. 그죠? 자, 그럼 이제 또 정보에서 우리 일용직 급여인데 매일 지급하는 방식, 여기 급여 지급 방법을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했고, 그죠? 지금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또 정상 급여는 하루에 일당이 17만 원이고 이게 돼서 1급직이고, 자,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체크 안 하는데 방금 여기서 고용보험 한다라고 했죠.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만 할 거다. 자, 그리고 개정 과목은 뭐 얘는 좀 신경 뭐 시험 채점 기준은 아니겠지만 얘는 지금 무슨 일 도와주는 거죠? 무슨 일 도와주는지 모르겠다. 500번 낸지 800번 낸지 모르겠다. 그죠? 이번엔 제가 500에서 뭔가를 안 할게요. 자, 얘는 500번 대 800번 대 작급을 할 거면 작급이다 이렇게 말 나오면 바꿔주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설정 끝났으면 일용직 급여 입력은 여기에서 눌러도 되고 어차피 누르면 얘일 거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얘 9월달 거 지급 9월달에 할 거고 김춘삼 씨의 지급한 날짜가 9일 8일 9일이죠. 자, 날짜 17만 원 17만 원 17만 원 17만 원. 다 하셨나요? 하셨죠? 자, 이제 입력 끝났어요.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지금 9월달 거를 9월달에 지급해서 일용 근로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하셨나요?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예, 끝났네요. 자,
끝났죠? 일용 근로자에 한 명 있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 거 끝. 자, 혹시 여러분들 안 궁금하세요? 얘 안 나온 거? 아, 저만 궁금하죠, 또. 아니, 아니, 이 사람 입력한 거에 보면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거 급여를 했는데 이 사람 거에 지금 소득세가 안 나왔죠.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뭐냐 소득세가 여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훌륭해요. 지금 그 일용 근로소득자는 얼마까지 근로소득공제죠?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죠. 그죠? 그래요.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요. 거기에다가 이 보험료 빼고 그리고 세액공제 55% 하면 금액이 엄청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금 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건 세금 뺀 게 없이 하지만 자 이것 때문에 이론상 기억해 두세요. 원징수 세액이 없어도 신고하는 거예요. 원징수 세액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용직은 이런 경우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 회사에서 일당 10만 원도 안 되게 주는 사람들 많이 쓸 거거든. 그러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고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연말정산 문제를 보면 자, 박수영 씨 연말정산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박수영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등록의 부양가족 명세는 반영되어 있다. 배우자 안영민은 자녀 박선우를 출산하였으며 그에 대한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있다. 신용카드사 내역은 총 지급액에는 회사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로부터 직원 사용 신용카드 경비 사용 명세서를 발급받았다. 말이 자료 있겠지, 그죠? 자, 자녀 박준우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현장 체험 학습비를 지출한 내역을 수치하였다. 안 되죠. 어린이집 하는 순간. 자, 박수영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 기준시가는 2억 8천만 원으로 월세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월세세액 공제는 자기들이 기준을 모호하게 잡으니까 항상 뒤에 해당한다고 말해주면서 앞에 썼던 조건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제가 말해줄 거다 전에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지막 우리 이 말만 따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디 하라는 거니까 우리 가족들 소득은 없죠? 전부 다 일단 기본문제 대상자라는 확인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안에 내용 보면 안영민은 산후조리원이다. 그죠? 자, 저 산후조리원일 때 항상 확인하는 게 이 사람 1900아 박수영 씨가 얼마 버는지. 위험했다. 그죠? 그죠? 6천이니까 7천 넘어갔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 200만 원까지니까 200만 원 되고 신용카드 뭐 본인 거 안 될 이유가 없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직원 신용카드 경비 사용 명세서라고 적혀 있는 이 금액 있네요. 그럼 이 금액 빼고 해야 되겠네. 우리가 경비하는 거는 사용한 거는 신용카드 공제 받으면 안 되죠. 다음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서 현장 체험 학습비 이거는 대상이 아니고 월세 납입 증명서. 연말정산 문제가 좀 시원찮게 나온다. 그죠? 자, 그럼 의료비로 가서 먼저 첫 번째 배우자 거 F2번 눌러서 안영미 자, 국세청 한 건 200만 원 산후조리원. 다음 신용카드로 가서 박수영 본인의 카드가
2,928만 8,237원에서 빼기 54만 3,200원. 그럼 이 금액만 신용카드로 되겠죠. 국세청 정보다. 자, 다음 교육비는 안 되는 거였고, 마지막 월세. 자, 월세는 정산명세에서 월세세액으로 가서, 자, 그리고 임대인 이아름, 그리고 아파트고 85제곱미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22길 15-22 대일 아파트 302호. 왜 이렇게 길게 했어? 자,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월세는 720만 원이다. 전체 이렇게 하고 확인.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났죠. 그죠? 야, 그래도 월세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받네. 아니었으면 방금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죠? 세액 공제가 72만 원 세액 공제가 되면서 살아난 거예요.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70만 원 돈 내야 되는 거였는데. 자, 이제 우리 이론 문제 풀어볼까요? 지금 우리 반에 지금 그 전산 세무회계 시험 안 보셔도 되는 분 있으시죠? 몇 분 있으신데, 그분들은 AT 시험은 지금 다들 확실히 보실 거니까. 지금 아직 AT 시험이 다음 달 첫째 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아마 공부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루에 한 회차를 통으로 외우세요. 하루에 한 회차만. 거꾸로 43회 거부터 거꾸로 내려가면서 이론 문제까지 다 보고, 그리고 문제 컴퓨터에 입력도 다 해보고 하루에 한 회차만. 그리고 그냥 문제 답안지 파일들도 있죠. 카페에도 있고 있죠. 그러면 오가시면서 휴대폰으로 보시든 하면서 문제를 통으로 외우세요. 근데 컴퓨터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익숙함도 같이 될 거니까 하루에 한 개 정도는 할 시간 여유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다가오는 상황 아니면 뭐 하루 못했으면 그 다음날 뭐 두 개를 하든 뭐 이렇게 해서든 그렇게 하루에 한 개씩 하시면, 그러면 15회차 이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 회차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일단 마음을 그냥 한 회차만 보지 더 보려 하지 말고 한 회차만 하루에 하겠다고 하시면 아마 양패도 시험 때 다가오면 좀 더 보실 거 뻔하니까 준비 충분히 되실 거니까 뭐 어떻게 하지? 공부 안 되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회차 정도씩만 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이 세무 2급 시험도 보셔야 되는 분도 거의 대다수인데, 그분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공부하면 돼요. 그냥 전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한테 다 필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그래도 연말정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 질문이 길어요. 질문이 긴 이유가 그 사람이 상황을 나한테 설명해 줘야 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나의 답변은 O, X 이것만 보낼 거예요. 본인은 궁금한데 저는 마음은 씁쓸해요. 그런 거 질문할 때마다. 자, 이제 우리 이론 평가 문제를 볼게요. 문제 이름이 실무 이론 평가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실기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 자, 그럼 1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설명하는 회계 기본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우리 기업은 홀로 독립적인 존재다. 이런 전제 조건은 기업 실체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홀로 독립적이다. 두 번째,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할 거다. 계속 기업의 과정이고, 다음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은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발생 기준 틀렸네요. 일단 얘가 뭔지 매칭을 못해도 발생 기준의 느낌 드나요? 문제에서 발생 기준 이야기한 애는 없는 것 같죠? 느낌을 봐도 없네. 자, 다음 2번. 다음 중 재고자산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를 보면 이렇게 느껴야 돼요. 얘네들이 문제 내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왜냐하면 문제에서 옳은 것은 내는 건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 개를 틀리게 만들어야 되거든. 틀린 것은 엄청 쉬워요. 한 개만 바꾸면 되니까. 문제를 내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는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첫 번째,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을 결정한다. 자, 맞나요? 한국말 잘 봐야 돼요.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는, 한마디로 시가가 장부 취득원가보다 높다는 이야기죠. 낮다는 것만 포인트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취득원가 그대로 갈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상품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를 말한다. 단 원재료 순실현 가능 가치는 현행 대체 원가이다. 맞죠? 우리 상품이나 제품이나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해. 판매 가격에 우리 판매 비용들을 뺀 건데, 근데 원재료는 얘를 또 사온다면 얼마일 것이냐, 현행 대체 원가를 우리는 공정가액으로 쓸 거니까 2번은 맞고, 3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 원가에 차감한다. 평가 손실은 빼는 게 아니고 매출 원가에 비용으로 더해줘야 되죠. 가산해야 되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 차감하는 거였죠. 그죠? 자, 다음 4번.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일단 여기서 틀려버렸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두 개 바뀌었네요. 그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만 맞았어요. 자, 다음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주식회사 항공의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자, 첫 번째, 기말 재고 실사액이 50만 원인데 미착품 위탁 및 시용 판매부는 제외한 게 50만 원 있대요. 이제 더하기 빼기 좀 해보면 되겠네요. 자, 50만 원에서 매입처에 주문하여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인 상품. 자, 그럼 지금 얘는 도착지 인도 기준이에요. 운송 중에 있다는 건 도착 안 했네. 아직 나는 내 거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상관없고 내 거 아니고, 위탁 판매 의뢰한 적송품 10만 원 중 수탁자가 판매한 금액이 2만 원이래요. 그러면 8만 원은 아직 내 거네. 그래서 여기에 8만 원을 더해주고 8만 원. 다음 시용 판매 중인 시송품 100만 원 중
금액 의사 표시가 확정된 금액이 30만 원. 그럼 아직 내 거인 거는 70만 원이네. 그래서 더하기 70만 원. 창구 거보다 시성품이 더 많네. 그러면 128만 원이 내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네요. 자, 4번. 다음에 주식회사 항공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계산 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얼마인가? 단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1월 1일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정기월액이 500. 영업부 직원의 퇴사로 인해 200만 원의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200만 원 끌었으면 300 남겠네. 그런데 대변에 12월 31일 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600만 원을 보충했네요. 그러면 900이겠네.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 같은데. 그죠? 느낌이? 그러면 우리는 900만 원이라는 거 알겠죠? 그 답은 3번이네. 무시해도 좋으니까 우리 시험 때 나오면 좋겠다. 그죠? 자, 다음 5번. 다음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거 제가 이런 이야기 썼었죠. 주감자 이익 본 거는 자본잉여금이다. 그럼 일단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이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이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그래서 가라마 답은 1번이네요. 자, 원래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여러분한테 제시할 게 그 세 개라서 제가 주감자 이익 본 거라고 한 거지. 원래는 더 많이 있어요, 종류는. 자, 다음 6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관련 내역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문제 파악했나요? 뭐 물어봤죠? 대손 상각비를 물어봤어요. 대손 충당금 물어봤는지 대손 상각비 물어봤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럼 대손 상각비는 기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거든. 대손 충당금 모집할 때와 기말에 설정할 때. 그죠? 대손 상각비 물어보면. 자, 그럼 첫 번째 매출 채권 기초 잔액은 50만 원이며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은 매출 채권 기초 잔액의 5%로 설정하였다. 자, 그럼 채권에 50만 원인데 50만 원에 5%면 2만 5천 원 했다. 그죠? 그러면 자, 2만 5천 원이 대손 충당금 잔액인데 매출 채권 중 5천 원이 기중 회수 불능으로 처리되었다. 그럼 5천 원 빼면 2만 원이네. 문제가 아주 쉬운데 느낌이. 자,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은 60만 원이며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의 4%로 설정하였다. 그럼 64, 24, 24,000원. 근데 잔액은 2만 원. 그러면 4,000원 보충하면서 차면에 대손상각비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답은 4,000원이네요. 그래서 2번이죠. 그럼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일까?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 물어보면 신경 쓸 거 없이 제일 마지막에 목표액이 60만 원의 4%잖아. 그럼 그냥 24,000원으로 가면 돼요. 시험에 기말 대손 재무상태표상의 대손 충당금 잔액, 손익계산서상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러면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그냥 기말에 우리가 설정하려는 그 금액을 목표액으로 딱 쓴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 금액이 되겠죠. 자, 다음 7번. 주식회사 항공은 결산 마감 전 다음 사항을 발견하였다.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일 경우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재고자산 매입거래 중복 입력으로 인한 과대계상. 자, 재고자산을 중복 입력했대.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을 줄였어요.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이익이 줄어들겠죠? 기말 재고 자산과 이익은 비례하죠. 왜까? 매출 원가가 반비례하니까. 지금 이거예요. 지금 기말 그 재고 자산을 우리가 중복으로 입력해서 많았는데 줄이면 매출 원가가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얘를 지금 중복 입력한 걸 수정하면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매출 원가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익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50만 원만큼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왜 이익이 줄어드는지 이해가시죠? 매출 원가가 늘어날 거니까. 그죠? 오케이? 네. 자, 다음 담당자 실수로 인한 감가상각비 과대 계산. 그럼 비용을 많이 해서 30만 원을 줄이면 이익은 늘어나게 되겠죠. 비용을 줄일 거니까. 그럼 이익은 30만 원이 늘어날 거고. 다음 단기분 이자 비용 관련 미지급 비용 회계 처리 누락. 그럼 얘 인식하면 이자 비용이 20만 원 더 인식되겠죠. 그럼 비용이 인식되면 이익이 줄어들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60인가요? 맞나요? 그럼 답이 1번이 되네요. 자, 이제 8번. 자, 9월 1일에 취득한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은 결산일 현재 만기가 2개월 남아 있으므로 현금성 자산에 해당된다. 맞나요? 우리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되는 거. 뭐 기말에 만기 도래했다 이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게 아닌 거죠.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만기 땡 탈락이죠. 계산이 도래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A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3,000원이고 B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2,000원이면 현금성 자산은 1,000원으로 기록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현금성 자산은 얼마죠? 3,000원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000원은 빚이지. 그렇지. 부채로 들어가 있지. 우리 장부에는. 그죠? 그럼 당좌예금이 현금성 자산은 맞는데 당좌예금은 3,000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자, 3번 은행이 발행한 자기합수표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은행이 발행한 자기합수표는 현금이네. 그럼 금융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현금이고 4번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금융상품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거의 없어야 당연히 현금성 자산이지. 그래서 답은 4번 맞죠? 자,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단 관련 재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았다. 자, 재화의 공급에 대한 거 1번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봤던 거죠. 더 큰 제대로 된 물건에 과세를 하기 위한 거니까 얘는 과세 거래로 안 볼 거고 2번 사업자가 재화를 고객에게 접대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건 사업상 증여네. 그럼 2번은 과세 거래고 3번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견본비 광고선전비는 과세 거래가 아니다. 다음 4번에 사업자가 상품 진열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얘가 견본이죠. 그럼 얘도 아니니까 답은 2번만 있네요. 자, 다음 10번. 다음은 김항공 씨가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영수증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보고 참 창의력이 높아서 제가 웃었어요. 정말 창의력이 대단하지 않나요? 시험 문제 이런 걸 낼 생각을 하다니. 자, 일단 봅시다. 자, 사과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죠. 휴지는
과세. 딸기 우유는 과세. 초콜릿, 사이다, 산낙지. 끝났네요. 그죠? 그러면 자, 면세는 합쳐주면 면다기 그럼 면세는 11,880원이죠. 그죠? 그럼 A는 11,880원이 되겠죠. 답이 그것만 해도 금방 나왔네. 그죠? 창의력은 있었는데 문제치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저였으면 장난친다고 흰우유 딸기우유 다 적었을 건데 흰우유는 면세고 딸기우유는 과세니까. 그죠? 자, 다음 11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내역이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하였다. 자, 첫 번째 제품 운반용 트럭 수리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얘는 트럭 관련이니까 운반용 업무에 쓰는 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될 거고 50만 원. 본사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그럼 사무실 임차료는 뭐 공제되겠죠. 세금계산서 받으면 문제 없고, 임원 업무용 승용차 3000cc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안 되겠죠. 그래서 1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되나요? 종합소득 확정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로소득만 있으면 안 해도 돼요. 2월달에 연말정산하고, 공적연금만 있으면 1월달에 연말정산하고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있으면 합쳐서 해야 돼요. 얘 따로따로가 아니고 얘 둘이 합친 거에 1년 동안 번 게 얼마인지 계산해야지. 그죠? 한마디로 지 혼자 있을 때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딴 거하고 섞이면 전부 다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줘서 틀렸네요. 그죠?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적혀있죠.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 둘 중 하나만 있다면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리고 이번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된다. 얘는 2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출자 공동사업자, 이거 어떤 소득이라고 그랬죠? 바라만 보는 소득. 제가 얘기했던 기억나시나요? 그거는 종합과세 시켜야 되는 거죠. 3번에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 표준과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사적연금 소득 1,200만 원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 4번에 기타 소득 중 고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된다. 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니까 틀린 거는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혼자서. 1번 틀렸고, 2번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세 공제 55%를 해주죠. 자, 틀렸고, 3번 일용근로소득 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1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시작할 때 15만 원 빼고 시작할 거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0%를 적용한다. 최저세율 6%. 그래서 답은 맞는 게 3번만 맞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항공 씨의 2020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른 소득 없으며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이다. 자, 근로소득 금액이 900만 원 있고, 사업소득 금액이 600만 원 있고, 국내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200만 원 있고, 종합소득 공제가 500만 원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할 거. 국내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2천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로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종합과세로 들어와야 될 거는 일용 근로소득 900만 원에 죄송해요. 자, 근로소득 금액 900만 원에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 60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이죠. 그죠? 1,500만 원이 이제 종합소득 금액인데 여기에 종합소득 공제가 500만 원이래. 그럼 빼면 1,0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소득 금액에 소득 공제 빼면 과세 표준. 그럼 과세 표준에 1,000만 원이네. 그래서 위에 문제에서 1,200 이하이면 6%. 그럼 1,000만 원에 6%면 60만 원. 그래서 답이 60만 원 되겠죠. 사실 이거 그 국내은행 정기예금 이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는 그 분리과세 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푸실 수 있는 거였죠. 다음 15번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민족공제를 적용할 때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직계비속하고 배우자는 같이 사는 걸로 동거유무를 안 따진다라고 했죠. 맞고 2번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안 되죠. 둘 중 하나. 세부담 최소화한다면 어느 거 받아야 되죠? 그렇죠. 한부모 받아야 되죠. 다음 13번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1월분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수행해야 된다. 왜? 2월달인데. 연말정산 2월달 할 때 연말정산 거랑 섞을 거죠. 다음 4번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학원은 본인만 되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맞는 답이 1번만 있네요. 지금 이 문제들을 푸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고자산을 제외하고는 다 정말 실기하고 상관이 있구나. 그래서 풀만하구나. 왜냐면 세무사의 시험은 정말 이론만의 문제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우리 실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이거 공부하면 실기도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론도 같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앞에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 AT 공부하시는 분들 AT만 봐라 그랬는데 세무사의 시험 보셔야 되시는 분들은 이거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세무사의 시험 나중에 문제 풀 때 엄청 도움이 돼요. 옛날 여러분 마지막 봤을 때 컨디션보다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물론 원가 회계하고 나면 그 기분이 다 사라질 거예요. 분위기가 느낌이 좀 달라져요. 근데 원가 회계하면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이론 5개 중에 4개를 맞추겠어. 근데 그 전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를 보신 분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다가 그거 하고 나서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상하게 이론이 사람들이 많이 맞추면 기분이 좋아하더라고. 이론이 왜냐면 채점할 때 시험 문제는 실기부터 시키는데 채점은 이론부터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분이 처음부터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1, 2, 3, 4 A형 하면 1, 2, 3, 4, 5번이 재무회계예요. 그리고 6, 7, 8, 9, 10이 원가회계고 그 다음 3개가 부가가치세 2개가 소득세. A형은 딱 그 문제 순서 틀이 잡혀 있어요. 재무회계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첫 페이지에서 B가 짜자자작 오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문제 제일 못 맞추겠는 게 재무회계예요. 왜냐면 말이 내가 명확하게 모르면 한정 다 빠져요. 이게 왜? 그래 놓고 답 보면서 읽어보면 그렇네 이런 느낌인 게 많아서 원가회계는 명확해요. 알면 답, 모르면 아예 그냥 못 풀고. 그래서 훨씬 더 편해요. 그게 세법은 뭐 지금 이 수준이니까. 그죠?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또 다음 회차를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